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어보니 뭐가 남던가요? 돈? 사람들? 자식들? 웃기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땐 사람 붙들고 돈 끌어모으고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 무섭다며 사람들에게 휘둘리다가 내 시간과 돈, 에너지를 몽땅 빼앗기고 결국 남는 건 스트레스와 후회뿐입니다. 괜히 복잡한 인간관계에 발 담그면 피곤하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면 내 인생만 더 고단해집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늙으면 다 부질없다. 이 6가지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최고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노년에도 편하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혼자 살기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혼자가 진짜 최고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남들 눈치 보느라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했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둬버리죠.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특히 노년에 남의 눈치를 보면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에이,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라며 스스로를 막고 내가 새로 배우고 싶어도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 하겠어? 라며 발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요, 후회와 허무함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자식들이 뭐라 할까? 라는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며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에 책임져 주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당신 대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년은 마지막으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입니다. 이제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걸 사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한숨을 쉬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 겁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내 인생 다 망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들의 시선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다 하세요.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주변 사람들 진짜 당신을 위해 존재하나요? 젊었을 땐 인맥이고 뭐고 다 중요해 보였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남는 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몇 안 되는 친구나 가족뿐입니다. 나머지요? 다 귀찮고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노년엔 인간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 만나면 처음엔 좋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기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그 모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좀 힘든데라며 돈 부탁하는 사람, 시간 있으면 이 일 좀 도와줘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갈아먹는 사람, 심지어 뒷담 화나 험담의 소재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시간과 정작 나를 위한 여유는 사라지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쉬운 타겟으로 봅니다. 뭐든지 잘 도와주고 잘 들어주고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보이니까요. 결국 당신의 선의를 당연히 여기고 그걸 빼앗아 가려고 들겠죠. 왜 그런 관계에 나를 소모합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노년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과 얽혀서 내 에너지만 소모되고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나는 관계는 이제 끝내세요.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정리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노년에는 혼자 사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당장 손절하세요. 세 번째는 돈 함부로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여기저기 베풀고 쓸데없이 남들에게 쓰고 혹은 누가 좋다는 말에 홀려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내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면요. 그땐 정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엔 주변에서 돈을 노리는 사람과 상황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라며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어르신, 이번에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라며 선의를 요구하는 친척, 그리고 이 상품 하나면 노후 걱정 끝, 이라며 접근하는 사기꾼들까지. 이런 말에 휘둘리다 보면 내 소중한 돈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걸 멍하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고맙다며 끝낼 줄 알았죠? 아니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라는 말과 함께 더 큰 기대와 요구가 따라옵니다. 결국 내 돈을 위해 주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노년에는 돈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생활,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데 써야 하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아껴야 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위해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함부로 돈 쓰는 습관 지금 당장 끊으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남 신경 끄고 내 건강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요? 건강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건강보다 남들 눈치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식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까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건강을 챙겨줍니까? 아니요. 아플 때 고통받는 건 오직 나 자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과음하고 가족들이 맛있다며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해 과식하고 운동은 귀찮다고 미루고 그러다 병원에서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나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남들 챙기느라 내 몸은 더 방치된다는 겁니다. 자식들 밥 해주고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주변 사람들 부탁 들어주느라 내 시간은 늘 뒷전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남들? 자식들? 아니요. 결국 고통받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끝이다. 남들 눈치 보며 내 건강을 희생할 만큼 내 인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들 신경 끄고 내 건강에 올인하세요. 남들이 뭐라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건강부터 챙기세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절대 엮이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친해지는 게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이는 순간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가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수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도와달라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죠. 조금만 힘이 되어주세요 라며 고개를 숙이던 그들은 당신이 한번 도와준 순간부터 당신을 지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맙다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두 번 도와주면 이제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안 되겠지라는 이상한 책임감이 당신을 휘감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지고 당신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열쇠를 당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도와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도와주면 더 힘들다며 당신을 원망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관계가 당신을 정신적으로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번 돕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혹시 내가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 위에 더 큰 요구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년엔 내 삶이 최우선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엮여서 내 재산과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그만입니다. 6번째는 의무감이라는 독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의무감에 끌려다니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당신은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까지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산다면요? 그건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의무감의 최악의 형태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까지도 해줬잖아요 라는 말로 당신을 올가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요? 당신이 모든 걸 희생하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는데 막상 당신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어디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무감이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에 갇혀 당신은 점점 자신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무리 당신이 희생하고 노력해도 누구도 당신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을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의무감은 당신 스스로 만든 족쇄일 뿐입니다. 이제 그 족쇄를 끊으세요. 자식이든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당신의 노후는 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노년엔 당신 자신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즐기고 싶은 걸 즐기세요. 의무감 따위는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진짜 노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국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의무감에 얽매이고 돈과 시간, 에너지를 남들한테 쏟아붓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 삶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죠. 남들은 절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외로울 때, 돈이 바닥날 때 그들이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합니까? 그럴 가치 없습니다. 노년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남들 눈치 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나를 위해 쓰고 내 시간을 즐기세요. 남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제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을 위한 행복을 찾으세요. 남은 시간은 당신 겁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엉망이 되고 내 인생마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담스러운 존재 1순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식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겁니다. 잘못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의리로 억지로 만나는 사이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절대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자식과의 관계도 당신의 남은 삶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반대로 모른다면 평생 모은 존중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관계는 신뢰에서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에 이걸 잘 물려받겠지라는 마음으로 꺼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이상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재산이 이 정도구나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재산 규모가 자식의 기대보다 크면 아, 이 돈 내가 더 잘 쓸 수 있겠다라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힘들겠네라며 실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재산 이야기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슬쩍 귀띔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큰아들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그 말이 결국 다른 자식에게 흘러가면 형제간의 신뢰와 유산 다툼의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엄마가 형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도 권리 있지 않아? 라며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심지어 재산 이야기는 부모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쓰셔야죠. 그 돈은 나중에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간섭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은근히 당신의 소비를 통제하려 드는 모습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돈인데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자식에게 절대 꺼내지 마세요. 노년의 내 돈과 내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자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평화롭게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독자분의 실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자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너는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몫이다라고 했고 작은아들에게는 너도 걱정 마라. 통장에 따로 넣어둔 돈이 있다며 안심을 시켰죠. 처음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집만 주시면 작은아들이랑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작은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집을 받고 난 돈 몇 푼 받으라고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두 형제가 감정 싸움을 시작하더니 박 씨를 향한 원망의 화살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줬어요? 엄마, 내가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왜 저를 더 챙겨주지 않으세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애들이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라고 속상해했지만 이미 두 형제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형제 간의 불신은 깊어졌고 박 씨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두 자식은 박 씨의 말을 곡해하며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가 잘 쓰겠다고 선언하자 자식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써야 할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은행장이 돼버렸구나. 이 사례는 재산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형제 간 싸움과 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고 자주 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한 데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자식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자식도 걱정하는 척합니다. 엄마,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묻죠.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또 검사해야 하나요? 걱정하는 것 같죠?
사실 속으로는 왜 매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은 걱정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담이 쌓이다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숨부터 내쉬게 됩니다.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시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 이야기가 자식에게 과한 책임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아프시다면 나중에 내가 다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피곤함을 느끼는 순간 부모는 오히려 의지하고 싶었던 자식과의 거리만 멀어질 뿐이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 이야기를 과대 해석하기 시작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러다 부모님이 혼자 못 계실 수도 있겠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며 갑작스럽게 동거나 간병 문제를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일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병원에서 해결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난 괜찮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안심시키는 말이 더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줍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순간의 위로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내가 관리하고 자식에게는 부담 대신 믿음과 안심을 주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겁니다. 너 이번에 승진 안 했니? 며느리는 언제 일을 그만둘 거야? 손주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식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가끔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간섭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독립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넌 왜 그 모양이냐? 는 식으로 참견하면 자식들은 속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간섭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의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자식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계속 묻는다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겠지라며 부모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간섭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점점 더 부모의 말에서 도망치려 할 겁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대신 자식이 원할 때 조언을 구하면 차분하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간섭 대신 지켜봐 주세요. 그게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며느리나 사위 뒷담화는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죠? 며느리가 좀 눈치가 없네, 사위가 뭐 그리 무뚝뚝하냐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걸 자식에게 슬쩍 흘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자식과의 관계를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에게 너희 남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자식이 처음엔 좀 그렇긴 하죠 라며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점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말을 그냥 넘기자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배우자한테 얘기하자니 또 싸움 날 것 같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이 그 말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대? 이런 말이 나오면요, 배우자는 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집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자식도 부모님 댁에 오는 걸 꺼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한마디가 가족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자식에게 흘리지 마세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들을 때 자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의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옛날 얘기로 자식을 훈계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의 고생담과 자수성가 이야기는 언제나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마를 자식에게 들려주며 너도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훈계로 이어질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 때는 밥 굶어가며 고생했는데 너희는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런데요, 자식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지? 자식 입장에서는 지금의 삶과 부모, 세대의 경험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훈계를 잔소리와 자기 자랑의 콜라보로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감정은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또 그 얘기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부모와 전화조차 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세상이 다르잖아. 왜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라며 대화가 점점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옛날 얘기는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훈계로 쓰는 순간 자식과의 대화는 닫힌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주 교육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손주는 참 예쁘죠? 그래서 가끔 손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저건 좀 아닌데?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데요, 손주 교육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 피곤한 부모님으로 찍히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놀고 있다 치죠. 그러면 한마디 하고 싶어지잖아요. 얘가 이걸 계속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애를 왜 우리 부모님이 참견하지? 라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식이 요즘 애들 다 저렇게 노나라며 반박하면 부모는 너도 어릴 땐 그렇게 안 키웠다고 맞받아치겠죠? 여기서 갈등이 점점 커지면 결국 손주 문제로 다투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간섭이 자식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 못 키운다고 생각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은 부모님에게 점점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주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손주가 듣는 앞에서 자식을 교육 방법으로 지적하는 건 최악입니다. 손주는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혼나네? 라고 느끼고 자식은 내 앞에서 애의 교육 방식까지 지적하시다니라며 속으로 화를 사귀게 됩니다. 손주는 자식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의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간섭하지 말고 그냥 귀엽게 봐주고 사랑만 듬뿍 주세요. 손주를 키우는 건 자식이고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웃으며 지켜보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부모가 진짜 멋집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말을 아끼고 존중을 주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말 대신 가벼운 웃음과 따뜻한 한마디로 자식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고 결혼까지 시키고 나면 이제야 부모 노릇 끝났구나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죠? 그런데 갑자기 자식이 점점 멀어지더니 엄마, 제발 내일에 신경 좀 꺼주세요 라는 말이 돌아올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대접이 이게 뭐냐? 라고 소리치고 싶으셨나요? 하지만 혹시 그 멀어진 이유가 여러분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다 키운 자식, 특히 결혼한 자식과 틀어지는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의 삶에 간섭하고
여전히 부모로서의 권위를 고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미 하나의 가정을 꾸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언을 가장한 참견과 잔소리를 던진다면 관계가 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은 다 키운 자식과 틀어지는 부모의 잘못된 7가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신지 냉정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늘 옳았다는 생각이 자식을 떠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배우자를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히 표현하고 계신가요? 우리 집안에는 안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니?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으셨다면 그게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말을 사랑이 아닌 간섭과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너무 예쁘장한 건 좋지만 뭐 하나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우리 아들 감당 못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계속 의심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강행하자 어머니는 속으로 쌓아둔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음식을 왜 이렇게 대충 하니? 우리 땐 정성 가득한 음식이 기본이었는데 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해도 이렇게 하면 먼지가 안 닦인다니까? 내가 다시 할게라고 참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며느리 참 별로야. 애는 안 낳을 생각인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애랑 결혼한 우리 아들 참 불쌍해. 이 말을 우연히 들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날 존중하지 않아. 앞으로 그 집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아.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비판하면 자식은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배우자를 지키려다 부모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모로서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고 배우자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배우자는 자식이 선택한 가족입니다. 그 선택을 부정하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부정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시어머니 혜숙 씨는 아들의 결혼식 날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예쁘지만 저런 애가 과연 우리 집 살림에 어울릴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첫 명절에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혜숙 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떡국은 제가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자신 있나 보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떡국이 완성되자마자 한 숟가락 맛본 혜숙 씨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떡국이니? 우리 집에선 이런 식으로 안 해.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다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혜숙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며 칼질은 왜 이렇게 하니? 손이라도 다치겠다. 간은 제대로 봤어? 이렇게 하면 짜서 못 먹는다라며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죠. 결정적인 사건은 혜숙 씨가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험담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긴 한데 그게 다야. 살림도 못하고 손주를 낳을 생각도 없어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이 괜히 고생할 것 같아. 이 말을 우연히 들은 며느리가 그날 밤 아들에게 폭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날 이렇게 비하하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해? 나 이제 그 집엔 절대 안 갈 거야. 아들은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건 곧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발 며느리를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혜숙 씨는 여전히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이 집 어른이잖아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비판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순간 자식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식의 실패를 끊임없이 지적하기입니다. 혹시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냐?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나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질책한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만큼 자식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사업은 너랑 안 맞는다고 했잖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꼴이 났지.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은 그를 더욱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 할 때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 다시 시작하면 또 망할 거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힘든 건 제 선택이고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더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젠 제발 그냥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건 널 위한 거야. 그런데 너는 왜 그걸 이해 못하니?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면 자식은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결과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단절하려고 하죠. 자식의 실패는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모로서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비판자가 아닌 응원자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패를 지적하는 대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태도가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씨는 대학 졸업 후 큰 꿈을 품고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사업은 적자만 쌓이다 결국 문을 닫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날 준호 씨는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잘 안 됐어요. 그러자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싸늘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서 사업을 해? 내가 그때 말했지. 그냥 직장 다니라고. 이럴 줄 뻔했어. 준호 씨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히 준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버지가 한술 더 뜹니다. 내가 그만두라고 했지? 내가 해봤자 안 되는 애라는 걸 왜 모르니? 너 이러다 빚더미에 안고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 거야. 그날 준호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 아버지 말 때문이에요. 실패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데 아버지가 제 실패를 못난 놈으로 정의 내리니까 더는 나아갈 힘이 안 나요. 준호 씨는 그 후 사업의 꿈을 접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고 합니다. 실패는 내 잘못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은 내 인생을 실패로 못 박았어요. 부모의 말은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순간 자식은 재기할 용기를 잃고 부모와의 관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실패는 자식의 몫, 믿음은 부모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자식의 결혼 생활에 끊임없이 간섭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했다고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참견과 간섭으로 변질되면 자식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자식의 집에 갈 때마다 왜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내가 해준 반찬은 다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무시하는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결혼 후에도 자주 부모님 집에 들러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는 사사건건 그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왜 설거지를 이렇게 대충 하니?
이런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 왜 이런 거래? 심지어 명절 때는 아내에게 우리 집은 이런 음식을 안 해. 이건 기본이야 라며 집안의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참다 못해 어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어씨는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잘 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 결국 자식은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삶에 조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언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평가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말이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식에게는 그 사랑이 통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손주 교육에 간섭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는 손주를 키우는데 관심을 두시나요?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해. 요즘 부모들은 뭘 모른다니까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신다면 그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손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부모의 권한을 넘어서려고 하면 자식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죠. 한 할머니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자식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애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나서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도움은 조언이 아닌 간섭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과자 하나를 주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애가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라고 하며 자식 부부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죠. 심지어 손주가 기저귀를 벗는 시기, 유치원을 선택하는 문제까지 내가 아는 게 많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자식 부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터졌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손주 교육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너도 이렇게 키웠어. 너희 방식은 잘못됐어. 결국 자식 부부는 할머니의 간섭을 피하려고 그녀와의 만남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손주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내가 손주를 위해 이렇게 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는 태도는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식 부부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과거를 끊임없이 들먹이며 자식에게 잔소리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말을 듣고 있나요? 부모의 입장에선 추억을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지나간 일을 들먹이며 나를 비난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식이 집에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아니,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우리 집이 지금 훨씬 나아졌을 거야. 자식은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결혼 후에도 그는 자식 부부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예전부터 게을러서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 꼴은 안 났지. 라며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결국 자식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과거에 뭐 잘못했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매번 내 잘못만 들추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냐? 내가 이기적이니까 그렇지. 그날 이후 자식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들먹이는 건 가장 빠르게 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들추며 자식을 비난하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거나 피하게 될 뿐입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라보세요. 자식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과거와 연결, 지어 잔소리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기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자식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순간 자식은 사랑에서 우러나는 효심이 아니라 의무와 부담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사랑하기는커녕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죠.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내가 나중에 나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너 대학 보내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 좀 보태라. 내 병원비도 내가 좀 신경 써라라고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자식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자식의 배우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뿌리인데 나한테 효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 돈 벌어 쓰는 것도 다 나 덕분이지 않냐? 자식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돕는 건 제가 선택할 문제이지 아버지가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효도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며 부담을 주는 순간 자식은 효도를 부담과 책임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주는 사랑에서 유지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강요가 되지 않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효도는 사랑의 표현이지 빚을 갚는 계산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는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이미 결혼하고 독립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너를 키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자식이 어른이 되어 독립된 삶을 살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아이로 여긴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행동은 자식에게는 간섭과 통제로 다가오니까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아이처럼 대했습니다. 어른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걸 모른다. 내가 도와줘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죠. 예를 들어 아들이 이사간 새 집에 오자마자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집에 들어갔니? 이러다 애라도 나오면 어디서 키울 거야? 아들은 불편했지만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자주 집에 들러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해. 너희 부부는 이러면 안 되라며 참견을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심지어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게 이게 다야? 내가 반찬 좀 해다 줄 테니 내 말 잘 들어.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니가 사전 동의 없이 아들의 집에 열쇠를 만들어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들의 부재 중에 집에 와서 정리해두고 간 일을 알게 된 아들은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른이고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해주는 건데 왜 고마워하지도 않고 화를 내니? 부모가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자식은 자신의 삶이 통제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어른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젠 내 곁에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셨나요? 하지만 부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멈추고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는 편안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하여 후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른바 불행을 끌어들이는 인간 유형이나 교활한 사기꾼들과 엮이는 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온통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인간 유형과 사기치기 위해 접근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에너지를 뺏거나 지갑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년에 만나면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끝없는 불평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야만 한다는 듯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맑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다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며 투덜거립니다. 노년에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고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버립니다. 웃음을 나눠도 모자란 시간에 매일같이 불만과 한숨을 들어야 한다면 삶의 질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가 기운을 북돋아 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오지랖 대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는데 삶의 낙을 찾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 들어야 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새 옷을 입으면 그건 왜 샀냐고 묻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이들이 끼어드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들의 간섭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해 큰 불안으로 번지니 적당히 선을 긋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단호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돈 계산에 집착하는 철저한 이익충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돈 계산의 칼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가 얼마 냈느냐를 일일이 따지고 심지어 커피값을 나누는데도 몇 원 차이에 민감합니다. 처음엔 이런 태도가 꼼꼼하고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전부 거래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불편한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을 벗어나 따뜻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늘 과거에 갇혀 사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집착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지, 그때 내가 말이야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추억을 공유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이들의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흥미를 잃거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함께 있으면 현재를 즐기고 싶어도 과거로 끌려가 버리는 느낌이죠. 노년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 뒤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두고 현재를 살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피곤한 지적질러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대화에 지적과 비판을 끼워 넣습니다. 요리를 하면 이건 소금을 덜 넣었네라고 하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수준이 좀 낮아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적은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해로워진 겁니다. 이런 유형을 피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고소한 관찰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도 결국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심지어 불행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나의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이야기 소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유형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나의 사소한 실수나 불행도 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들과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부정적인 흡혈귀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무거운 주제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요즘 사람들. 정말 문제야 같은 말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우울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돕고 싶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거운 분위기에 나까지 지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짧게 끊거나 만남을 최소화하며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평화를 방해하고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노년에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나쁜 관계를 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에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교활한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주변에 있거나 접근한다면 무조건 피하시거나 손절하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감성팔이 전문가입니다. 이 유형은 노년의 따뜻한 마음과 동정심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저는 힘든 환경에서 자라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라며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마치 연극처럼 펼치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고 말하면 괜히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의 사연은 어디선가 가져온 허구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을 부탁하며 갚겠다는 말로 설득하려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감성팔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연이 가슴 아프더라도 냉철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테크 도사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묻어두면 손해본다며 노년층의 경제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럴듯한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이건 100% 확실한 투자입니다 라고 장담하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한탕을 강조하며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가져간 돈만큼 당신의 통장은 비어버릴 뿐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요즘 다들 이걸로 대박 났다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람이라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친밀감을 가장한 속임수꾼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정하게 굴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접근합니다. 제가 마치 가족 같아서 그래요라는 말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죠. 처음엔 작은 호의로 시작합니다. 가령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요. 곧 갚겠습니다 라며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죠.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도 금전 문제가 얽히는 순간 그 관계는 선을 그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료 혜택으로 유혹하는 서비스꾼입니다. 이들은 공짜라는 말을 무기로 삼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요즘 노년층을 위한 특별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라거나 한 번만 참여하시면 무료로 고가의 물건을 드립니다. 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속임수입니다. 무료라더니 결국 보험을 강매하거나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나중엔 강압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밀어붙입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아무 생각 없이 응하지 마세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 있다는 속담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으니 냉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5번째 유형은 종교를 빙자한 신앙 사기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르신, 요즘 삶이 힘드시죠?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며 다가옵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가장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지만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라는 말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특별한 축복을 위해서는 기부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 나중에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은 특히 노년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종교 활동이 필요하다면 공실력 있는 단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번째 유형은 수리 전문가로 둔갑한 기술 사기꾼입니다. 어르신,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이들은 기술적인 지식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가령 집안의 전자제품을 일부러 손상시키고 비싼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고치지도 않았는데 새 부품을 넣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건 큰일 날 뻔했다고 겁을 주며 과잉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나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현장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7번째 유형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상담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경제, 법률, 건강 등 노년층이 불안해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 상담사인 척하며 접근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대로 두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며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세요. 라는 말로 안심시키지만 뒤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줍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된 상담일 경우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 공인된 전문가에게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노년층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접근합니다. 혹시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를 항상 의심해 보세요.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피곤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쓸데없는 자랑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내가 뭘 자랑했는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자랑은 대놓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 귀에는 자랑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손주, 재산, 여행 같은 이야기들은 은근히 자랑으로 흘러가곤 하죠. 문제는 이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거나 괜히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난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삐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랑이란 게 참 묘해서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때로는 괜한 열등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상대방은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절대 남들에게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걸 잘못 자랑했다간 인간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괜히 자랑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내 재산 규모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재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벌었고 이만큼 모았고 자식들에게도 다 나눠줬지 라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재산 이야기는 절대로 남들에게 하면 안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유요?
이건 사람들 사이에 은근히 질투와 의심을 부르는 최고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친구 모임에서 우리 집값이 요즘 10억이 넘었다네라고 슬쩍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순간 친구들의 머릿속엔 저 사람 참 잘 나가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근데 왜 저번에 밥값은 내가 냈지? 라는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더 심한 경우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 라며 쓸데없는 추측까지 하게 되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재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사기꾼이나 기회주의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돈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겉으로 친절하게 다가오며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거나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을 핑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허위 사업이나 가짜 약속으로 속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평생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니만큼 절대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는 재산 이야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나를 위해 쓰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서 내 재산이 더 많아지거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괜히 내 재산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 자녀, 며느리, 손주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고위직이고 며느리는 의사야. 손주는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식이나 손주가 잘된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남들에게는 의외로 부담과 거리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선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애썼는데 저 집에는 왜 저렇게 잘 됐지? 라며 은근히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죠.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며느리는 아침마다 요가도 하고 집안일도 척척하면서 직장도 다닌다.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 며느리는 왜 안 그렇지? 라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주 자랑은요? 그건 또 다른 레벨의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 손주는 이번에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우리 손주는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는데라며 민망함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듣는 사람에게 손주가 없을 경우에는 더 큰 거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녀와 손주 자랑은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엄마, 제발 친구들 앞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자랑은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감과 압박을 주며 손주들에게도 나는 꼭 잘해야 해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젊었을 때 잘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나오는 대화 중 하나가 바로 내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 말하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젊은 시절의 자랑이 꼭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첫째, 젊은 시절 자랑은 현재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는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었지 라고 해도 지금은 은퇴한 상태라면 그 이야기는 과거에 멈춰버린 이야기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지금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둘째, 젊었을 때 이야기는 자칫 듣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듣는 사람이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젊었을 때 잘 나갔다는 이야기는 반복될수록 추억에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을 자주 할수록 오히려 지금의 자신감이나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젊은 시절의 자랑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간직하거나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는 가까운 사람과 나눌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남들에게 굳이 자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덜 멋지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내 여행 경험입니다. 여행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노년에는 이 여행 경험이 자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랑은 듣는 사람을 은근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유럽 다녀왔는데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가 나와 비슷한 여행 경험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럴 땐 서로의 이야기가 공감과 경쟁 사이를 오갑니다. 거기 갔어? 아, 나는 그곳에서 이런 걸 봤지. 라며 대화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내 여행은 저만큼 대단하지 않은데라며 비교하고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일 경우입니다.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곳은 정말 대단했어. 당신도 가봤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배려 없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죠. 듣는 이에게는 부러움보다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 경험은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어라는 자랑으로 들리지 않도록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건강 상태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런데 건강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랑처럼 들리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도 혈압, 당뇨 다 정상이고 약 한 번 안 먹어봤다니까?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째, 상대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을 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상대방에게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자랑은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조용히 스스로 만족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감사하며 유지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는 공감과 배려를 먼저 생각하세요.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말하는 법도 건강관리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연애 경험입니다. 노년에도 연애를 하거나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도 한때 인기가 많았지 라며 과거의 연애담을 꺼내거나 현재 새롭게 시작한 연애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과거의 연애 경험을 자랑한다면 그때는 참 대단했지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허세처럼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애 경험이 적거나 그런 경험을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자랑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죠. 현재 연애 중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혼자라면 저 사람은 연애도 하고 좋겠다는 부러움과 동시에 나한테 이걸 자랑하려는 건가? 라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는 내가 행복하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행복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연애는 나만 알고 즐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연애 아닐까요? 일곱 번째는 내 집이나 부동산입니다. 노년에 들어 자랑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집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몇 억은 가뿐히 넘어. 라거나 내가 옛날에 이 땅을 샀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같은 이야기는 듣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집 자랑은 쉽게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부동산은 민감한 주제라 괜한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또한 집 자랑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돈이 꽤 많은가 봐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괜한 부탁이나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 집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혼자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에게 자랑해서 불필요한 감정이나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부동산은 입을 다물수록 더 안전하고
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자랑이란 건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칼날 같은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뿌듯하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을지 몰라도 그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칫하면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내가 자랑스럽고 행복하니 말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남들이 듣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허세를 부리지? 라고 느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랑은 안 할수록 더 멋지게 보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을 조용히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주변에서 더 존경받는 법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혹시 평소에 무심코 자랑하고 있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나 불편함을 만들지 않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자랑 대신 여유. 기억하시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빠이. 여러분, 은퇴 후에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은퇴 후에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불러오고 심지어 남들과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나 사실 은퇴 자금 얼마 있어, 자식들. 요즘 속 썩여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의도와 전혀 다르게 부담과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불쾌한 말, 푸념 같지만 은근히 도움을 요구하는 말, 한순간의 가벼운 농담이 남들에게는 이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치명적인 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 7가지만큼은 꼭 말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은퇴 자금 얼마 있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남들과의 대화에서 나 사실 은퇴 자금 꽤 있어 라는 말을 꺼내셨다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내 돈 자랑이 부러움이나 축하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기꾼들의 레이더망에 정확히 잡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은퇴자는 지인들과 모임 중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은퇴 자금으로 집 하나 사놓고 은행에도 좀 넣어놨어. 이 말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중 한 명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 돈 좀 있네? 한번 공략해볼까? 며칠 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건 이율도 낮고 손해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대세라니까요. 은퇴자는 속으로 그래, 돈을 벌어야지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큰 돈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그 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투자한 돈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자랑은 단순히 사기꾼들에게만 먹잇감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저 사람 돈 많다더니 좀 빌려달라고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부탁을 거절한 뒤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은 흔히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돈은 조용히 숨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돈 있어라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의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엔 돈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관리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내 돈을 날리고 관계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은퇴 자금 꽤 있어. 집값도 올랐고 은행에 여유 자금도 꽤 넣어놨지.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겉으로는 잘 됐네 라며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중 한 친구가 김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건 손해입니다. 이 투자만 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가 몇 배로 돌아올 거예요. 평소 돈에 대해 철저했던 김 씨도 친구의 진지한 태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자금 중 절반을 그 친구가 추천한 투자처에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와 함께 투자금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된 김 씨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이미 모든 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씨가 돈을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변 친구들까지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자랑하더니 결국 사기당했대. 나까지 끌어들이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불신 속에서 김 씨는 홀로 남게 되었고 노년의 평화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은퇴자금 이야기는 절대 남들에게 꺼내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사기꾼을 끌어들이고 주변 사람들마저 떠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자랑할수록 위험해지고 숨길수록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자식들 요즘 속 썩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하소연처럼 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 요즘 이렇게 속을 썩인다는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그래, 저 집안은 저렇구나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자식은 물론이고 내 체면까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거려. 정말 속 터진다니까.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애들 다 그렇다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문제 있네. 아유, 우리 애랑 비교도 안 된다. 며칠 후 그 어머니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더 과장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취직도 못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산다더라. 이 소문은 동네 전체에 퍼졌고 결국 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내 얘기를 남들한테 하고 다녀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에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소연하듯 꺼냈던 그 어머니는 이후 자식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지인들도 저 사람, 남의 험담을 쉽게 하더라며 멀리하기 시작했죠. 가족 이야기는 특히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식의 단점이나 속상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 건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엔 가족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세요. 자식 이야기는 남의 입이 아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내 가족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씨는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속을 썩여도 이렇게 썩일 수가 없어. 직장 다니던 놈이 때려치우고 요즘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네.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지 뭐라며 대충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는 동네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이 씨 아들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린다더라. 소문은 과장되기 시작해 요즘 부모 등골 빼먹는 철없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엄마, 내 사생활을 왜 친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요? 어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난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야. 널 흉본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남들 험담거리로 쓰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아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매주 어머니를 찾아오던 아들이 이젠 전화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야 했는데 이젠 내 아들조차 멀어진 것 같아. 자식 이야기는 남들에게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속썩임을 주변에 떠벌리는 순간 그 말은 자식과의 관계에 치명타를 입히고 내 평판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건 피할 수 없는 대화 주제일 겁니다. 그런데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만 다녀. 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라는 말을 남발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저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친구 모임에 나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혈압이 너무 높아서 큰일이야. 심장도 안 좋고 의사가 약을 더 늘리래. 처음엔 친구들이 걱정해주며 위로했죠. 아유, 요즘 약 잘 나오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 대화가 만날 때마다 반복되자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 할머니, 만날 때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모임이 병원 대기실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그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를 다들 피하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라며 서글퍼했죠. 건강 문제를 남발하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점점 나와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만 느껴진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멀리하려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엄마 요즘 너무 아파. 내가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는 대신 내가 이걸 평생 책임져야 하나? 라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내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아픈 사람으로 포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담감과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관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멋진 노년입니다. 병이 있어도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날 안 도와줘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거야? 이 말은 내 처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떠넘기는 말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자식의 마음은 이미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자식들에게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니? 자식들은 처음엔 부모를 걱정하며 용돈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병원비도 힘든데 너희는 어쩜 이리 무심하냐? 내 동생은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냐? 같은 말들이 이어지자 자식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큰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요. 매번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상처받았지만 정작 자식들의 마음도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하소연하는 말은 부모의 힘든 처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소연은 내 감정을 털어놓는 행위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과 지인들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하소연보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의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나 지인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어른다운 노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자랑거리가 줄어들면서 자식 자랑으로 대화를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더라고. 연봉도 엄청 올랐대. 우리 딸은 애 키우면서도 박사 학위 받았어. 같은 말이 대화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듣는 사람들의 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외국계 기업으로 옮겼는데 연봉이 억대래. 진짜 내 자식이지만 대단하지 않아? 처음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 좀 적당히 하지. 듣는 사람 기죽이는 줄 몰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비교의 스트레스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 사람 아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야? 라며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결국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관계를 점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또 자식 자랑만 할 텐데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자식 자랑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한 이야기가 동네나 지인 사이에서 과장되어 전달되면 자식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연봉 자랑하던데 정말 그렇게 많이 버니? 한턱 쏴야지. 라는 말로 자식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기억하세요. 내 자식의 성공은 나에겐 자랑거리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거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가족끼리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자랑 대신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식의 성공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관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누가 알아주나? 라는 말을 자주 하신 적 있나요? 이런 하소연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보다 부담과 불편함을 안겨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처음엔 지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요즘 다 힘들죠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반복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분 만나면 매번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까 정말 피곤해. 나도 내 생활이 힘든데 그 얘기까지 들어야 하나? 결국 사람들은 모임에서 그 할머니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기운만 빠져.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소연은 듣는 사람에게 나를 도와달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식이나 지인들은 하소연을 듣다 보면 혹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긴가? 아니면 뭘 요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소연이 반복될수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죠. 물론 은퇴 후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자꾸 말로 꺼내는 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남길 뿐입니다. 하소연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태도와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가져옵니다. 하소연은 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7번째는 나는 요즘 너무 외롭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요즘 너무 외롭다, 혼자 있는 게 힘들어라는 말을 남들에게 꺼내신 적 있나요?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 할머니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전화라도 자주 해줘. 아니면 잠깐이라도 얼굴 좀 보자. 처음엔 친구들이 아유, 그러게. 우리 자주 보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반복되면서 친구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연락이 없냐? 시간 있으면 잠깐 들러줘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입장에선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응답하기가 힘들었죠. 결국 친구들은 할머니와의 관계를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저분은 만나면 외로움 얘기만 하니까 너무 무겁고 피곤해. 할머니는 왜 다들 나를 멀리할까? 내가 이렇게 외롭다는 데라며 더 큰 외로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외로움을 상대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큽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외로움을 달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